시장 경제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냐면 센 놈이 다 그냥 가져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국가는 필요한데 이제 국가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 개입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시장 경제의 핵심은 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만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제한하고 각 개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정치 체제이고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만 시장 경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좌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소위 S대 나온 분들도 보면 그렇게 똑똑한데 왜 저렇게 막시즘에 빠져서 세상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농단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오해와 자만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이 자만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성과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트일수록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지식은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근데 국가가 그러한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쥐뿔도 성과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 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세상은 엉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권력을 갖다 주어주면 그죠? 그걸 하고 싶어 하죠.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꼭 지켜야지만 시장 경제가 산다. 어떤 그 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희생을 바탕으로 가족을 잘 꾸리고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잘 지니면서 그를 바탕으로 행복과 우리 삶의 목표를 추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만이 끝이잖아요. 시장 경제와 관련된 가장 잘못된 논쟁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우리 시장 경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시장 경제는 누구의 바탕 위에 서 있느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구별 없이 그냥 시장 경제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 논쟁이 핵심에서 벗어났다. 그냥 사람은 그죠? 신노, 애구, 애오, 욕, 그죠? 이런 모든 감정을 갖고 있는 복합체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엔 독일놈, 유태인놈 싸우다가 주식시장만 앞에 가면 주가 오르는데 환호를 치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성립된다. 그걸 명령체제로 바꿔버리면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저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내 가족의 돌봄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길에 있는 불황자도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독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잃어버리고 시장경제체제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은 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르다. 사회주의는 좋은 거야.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야, 이건 왜 그렇지? 근데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런 미신들이 아주 토초에 사실이 아닌데 그걸 책상 물림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교과서하고 현실은 다른 거야. 이게 우리 하나의 믿음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소비가 미덕이다. 소비가 미덕이다. 우리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외환위기를 막고 공익 광고를 이제 했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카드 사태. 소비는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이 미신이 S대나 뭐 어느 대학들 좌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전파돼서 바뀌질 않아. 이게 부정된 게 언제냐? 1936년에 케인즈가 부정을 했어요.
소비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 아마 제가 여쭤보면 소비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경제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합니다. 경제가 잘 될 것 같아야 소비를 합니다. 소비하세요? 이제 내년에 내가 잘릴지도 모르는데 소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게 이제 케인즈. 그래서 소비의 중요성을 격화시킨 게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케인즈는 유효 수요라고 해서 좀 폭넓게 소비가 아니라 뭐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상 봐야 된다. 소비가 급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이유 없이 급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소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게 1936년에 이미 케인즈 일반 이론 책에 기술되었고 아니라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미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가 만들어낸 미신 중에 하나가 절약의 역설. 그러니까 총수요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놔서 저축을 많이 하면 오히려 안 된다 하는 거. 장땡땡 실장이 뭐 이거 들고 와서 뭐 우리나라 저축률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경제가 뭐 저성장이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아담 스미스는 근검과 절약이 국부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케인즈가 정부의 지출을 많이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상당히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케인즈가 또 만든 게 승수효과입니다. 우리 뭐 경제학 시험 문제에 늘 나오는 승수효과. 정부가 재정을 하나 정도 투여를 하면 그 이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왜 미신이냐? 이게 그동안의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아니다. 어느 경제학자도 지금 뉴 케인지안이라고 하는 케인즈의 후계라고 주창하는 뉴 케인지안조차도 아니다. 재정의 효과는 없다. 물론 재정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주의할 점은 있어요. 재정을 잘 쓰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죠. 잘 쓰면 있어요. 못 쓰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 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난 문재인 정부를 너무 좋아합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동안에 틀렸다, 미신이다라고 주장한 게 모두 증명을 해줬어요. 모두 증명을 해줬어. 야, 이렇게 증명 잘해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유능한 정부네요. 아주 저는 대단한 경제학계로서는 정말 이 양반의 그 실패 정책을 정말 본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기학 후대의 경기학도록 정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재정을 풀었습니까? 600조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도록 돈을 풀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재정만 많이 푼 줄만 알잖아요. 워낙 신문에 많이 나니까. 우리가 조용한데 강한 게 있어요. 제가 뭐 한국은행 출신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지만 조용한데 강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한국은행 돈 푸는 거. 요새 조금 맛을 보셨죠? 한국은행이 그냥 뭐 좀 쪼이면 큰일 난다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가장 큰 힘을 가진 게 이제 이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 제도가 미국이 가장 늦게 생긴 이유도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중앙은행 제도를 늦게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중앙은행이 사상 최대의 돈을 5년간 풀었어요. 얼마를 풀었느냐? M2 기준으로 이걸 총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1220조를 풀었어요. 1200, 증가한 것만. 과거의 정부들은 뭐 예를 들어 소위 민주화 90년대 이전의 정부의 경우에는 M2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의 합한 정도로만 유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양반은 뭐 10% 막 경제는 2%도 안 나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3%입니다. 근데 뭐 10%, 11%, 12%를 그냥 막 푸는 거예요. 물가가 물론
기름값이 오르고 뭐 가스값이 올라서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 돈 풀어서 오르는 게 상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미신 통해서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 스웨덴, 또 미신 중에 하나가 스웨덴 미신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사회복지 대학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스웨덴이 엄청난 나라로 선전을 합니다만, 스웨덴은 엄청난 나라였었습니다. 70년대 보면 우리와 스웨덴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렇게 태초부터 잘 살았고, 물론 인구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서울만 따져서 띄워놓고 생각하면 뭐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나라가 되겠지만, 그러나 뭐 비교를 한다면 70년대에 스웨덴은 잘 살았지만 이 70년대에 스웨덴의 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비슷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스웨덴이 복지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망하죠. 그게 90년대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스웨덴이 90년 초에 이제 다 은행, 왜 70년대 풀어보니, 돈을 막 풀어서 뭐 해보니 경제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80년대로 와서 이제 돈 풀기, 문재인처럼, 그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경제 체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걸 정부가 뭔가 인위적으로 자꾸 하려면 돈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돈 써봤죠. 써봤는데 뭐예요? 버블. 집값만 올라가고,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다 파산하고. 우리 IMF의 은행 구조조정은 스웨덴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빚도 지금 태산같이 올라갔다가 그걸 다 갚아나가고 있는. 그 다음에 정부 지출도 막 정부가 나서서 쓰다가 지금 다 정부 지출 비중이 현저히 낮추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걷어서 푼돈 나눠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않고 이와 같이 뭐 3인주의니 뭐 이상한 체제로 들어가서 그저 너도 나눠주고 너도 나눠주자라고 한다면 결국 털어먹을 때 한 10년 털어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이제 가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 스웨덴이 그럼 갔느냐로 물어보면 안 갔잖아요. 그죠? 아직은 아까 보면 우리나라보다 잘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대대적으로 이 경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줘버린 거예요. 상속세도 없어요. 법인세도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복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리고 유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업활동만큼은 최대의 돈을 벌어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벌고 우리가 좀 나눠 쓰겠다. 이제 이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